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밖에서요? 네. 저희끼리 정리할 얘기가 있어서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복도 벽에 부딪혀 한 번 더 울리고 그 울림이 늦게까지 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손에 쥔 것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쥐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는 작은 티스푼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심코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이 심장으로 옮겨 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은 환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들렸습니다. 자신만 빼고 이어지는 생활의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초인종 옆에 서 계실 이유가 없다는 듯 천천히 복도로 물러나셨습니다. 벽지를 따라 설치된 작은 조명이 복도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신발장 냄새,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 낯선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려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방 안에 고요만 남을 테고 그 고요 속에서 방금 전의 말이 더 크게 자라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이 밖이 더 편하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옷이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무난한 차림이었는데 거울 속에서는 어쩐지 더 작아 보이셨습니다. 집 안에서는 큰 테이블이 중심이었는데 복도에서는 본인이 벽 한 장만큼 얇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누군가 접시를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정상적인 생활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누구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아가고 있어서 서늘했습니다. 윤정희님께서 방금까지 앉아 계셨던 자리도, 그릇도, 말도, 사람들의 시선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가방을 찾으려다 손이 빈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가방을 거실 의자 옆에 두고 나오셨습니다. 외투도 현관 옷걸이에 걸어둔 채였습니다. 몸에 남은 것은 휴대폰 하나와 손 안에 티스푼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을 다시 두드리면 가방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다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 말이 다시 심장에 꽂힐까봐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 너머로 밤 공기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졌고 도로에는 차가 드물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발이 묶인 게 아니라 마음이 묶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날도 있었지만 그 다짐은 늘 생활에 밀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짐이 강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짐을 꺼내서 눈앞에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윤정희님께서는 비상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계단을 내려가시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 쥔 티스푼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본인의 마음 같았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는 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조용히 울게 될지도 모르고 그 울음이 멈추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있으셨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휴대폰을 켜고 근처에 불이 켜진 곳을 찾으셨습니다. 찜질방, 24시간 카페, 늦게까지 하는 작은 식당. 목록이 뜨는 동안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 위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시간 동안 윤정희 님께서는 한 가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방금 전 문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보다 지금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더 외롭게 들렸습니다. 그 외로움은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 계시냐는 말만 있어서 생긴 외로움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전화를 끄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티스푼을 더 꽉 쥐셨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만큼 쥐셨습니다. 그 작은 금속이 지금 본인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님께서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사람의 숨소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은 도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잠깐 숨을 쉬러 가는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찜질방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발바닥으로 올라오자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몸을 감싸면 마음도 녹아야 하는데 마음은 더 딱딱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들어오시라며 손짓했고 열쇠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작은 수건과 옷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고 가족들이 웃으며 옷을 갈아입고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평소라면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만 유리벽 밖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탕 안의 물은 뜨거웠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천천히 물속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어깨까지 잠기자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물은 몸을 감싸주었지만 마음은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물 표면에 떠오르는 작은 거품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이 흘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접시를 놓던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정리할 얘기라는 말. 정리라는 단어는 좋게 쓰면 깔끔하지만 나쁘게 쓰면 사람을 치우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단어는 후자의 뜻으로 들렸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탕에서 나와 휴게실로 올라가셨습니다. 휴게실 바닥에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다시 예능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골았고 누군가는 땅콩을 까먹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도 휴대폰을 켜셨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 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집으로 가세요. 그 문장들에는 급함이 있었지만 죄책감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장을 하는 순간 또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면 본인이 더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를 더듬으니 손 안에 티스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그걸 꺼내어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본인이 그 순간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물건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준비해간 작은 반찬통도 있었고, 집 열쇠도 있었고, 늘 가지고 다니는 약봉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우연히 손에 넣은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집 서랍 깊숙이 있던 것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꺼내어 가방 깊은 곳에 넣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혹시라는 생각이었고 혹시는 늘 늦게 증명되는 감각이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내일 아침이 되면 그 가방을 받아오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다시 문을 두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의 감정도 조금 가라앉아 있을 것이고 본인도 조금 더 차분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휴게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천장 조명은 밝았고 그 밝음이 오히려 잠을 방해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귀에는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문 닫히는 소리. 그때 윤정희님께서는 아주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고 나면 왜 그랬을까만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다고요. 윤정희님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찜질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섞여 눅눅했는데 아침에는 환기가 되어 한결 맑았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탕에 다시 들어가 짧게 몸을 풀고 머리를 말리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본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 일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엔 이유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밤을 샌 것이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민성님에게 짧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제 두고 나온 가방을 문 앞에 놓아주시면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길게 만들면 다시 감정이 휘청일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고 차분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차분함은 반성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받아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아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문 앞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그대로 돌아서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지퍼를 열어 깊숙한 곳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낡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봉투를 꺼내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읽으면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다시 넣고 지퍼를 닫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고요가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생각했던 무서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을 탓하는 말들이 사라진 고요였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손끝이 봉투에 구겨진 부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위치가 적힌 종이, 도장이 찍힌 페이지. 윤정희 님께서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으시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땅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던 기억. 거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 곳에 돈을 넣느냐라는 말들. 그때 남편은 고집이 있었고 윤정희 님께서는 그 고집이 가끔은 무서웠지만 때로는 든든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서류를 더 꼼꼼히 보다가 한 가지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명의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세금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등기 상태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 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윤정희 님께서는 동네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을 떠올리셨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등기를 떼는 방법을 바로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움직이게 될 첫 번째 작은 손잡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도움을 받아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셨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기계 소리였지만 윤정희 님께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종이가 얇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유자라는 항목을 확인하는 순간 윤정희 님께서는 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본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온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정희 님의 자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했는데 오늘은 나는 아직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잠그는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잠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흔들릴 때 무턱대고 꺼내 펼쳐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보다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텔레비전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평소처럼 흘려들으려다가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고 시선이 멈추셨습니다. 어떤 지역의 개발 계획이 언급되었고 주변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정확한 숫자를 다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차리셨습니다. 서류 속 지명과 뉴스 속 지명이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다시 메모지를 꺼내어 지명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는데 어떤 숫자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멈추셨습니다. 결과가 너무 커서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성님의 전화였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으면 어제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받아도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지금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돈 이야기, 땅 이야기, 서류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과하게 붙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떠올리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분,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부동산 일을 해온 분, 말이 과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도식 님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는 순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문이 닫히던 순간을 떠올리자 망설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다시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이도식 님의 사무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에는 오래된 매물 전단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그 공간이 묘하게 편안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누군가를 꾸미려 하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한 장식이 없는 곳은 이상하게 마음을 놓게 합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이도식 님은 처음엔 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종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변화가 윤정희 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가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돈의 가치만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인정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도식 님께서는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그 향을 맡으며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이도식 님께서는 서류를 정리하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개발 계획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윤정희 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도식 님께서는 여러 자료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도, 공고, 시세 흐름, 주변 거래 사례. 윤정희 님께서는 처음엔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반복되자 현실은 싫어도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 님께서는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남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어제까지는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입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리 풍경은 똑같았지만 윤정희 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 걷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 님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받으면 상대가 무엇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계획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정한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그셨습니다. 잠그는 손이 어제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님께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자신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것이라고요.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했고 가족의 눈치도 피해야 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야 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끌려가 버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을 끓이시고 컵을 데우시고 천천히 차를 우려내셨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다짐하셨던 대로 오늘은 흔들리는 하루가 아니라 정리하는 하루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다짐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반쯤 식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문을 열자 과하게 반듯하게 포장된 상자가 보였습니다. 과일 세트였습니다. 스티커가 반짝거릴 정도로 새 것이었고 상자 안에는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 짧은 글씨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윤정희 님께서는 카드의 글씨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맛있게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곱씹으셨습니다. 그 문장은 따뜻한 안부일 수도 있고 예고 없는 접근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웠고 명절을 앞두고도 먼저 연락 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이 온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성님이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한 박자 늦게 받으셨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많은 전화가 쌓일 것이고 받으면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민성님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과일을 받았냐고 묻고 요즘 날씨가 변덕이라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묻고 주말에 꼭 얼굴을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다며 미루던 일이 갑자기 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요. 민성님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시냐고, 무엇을 하시냐고요. 윤정희 님께서는 그 질문이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정리하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과일 상자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과일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일이 이제부터는 자라겠다의 신호인지 뭔가를 알아냈다의 신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상자를 냉장고에 넣으며 마음속에 작은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의 친절은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겠다고요. 행동과 흐름으로만 보겠다고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 수진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더 다정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시냐? 요즘은 무엇을 드시냐? 주말에는 자신이 좋아하시는 걸 준비하겠다. 말은 정갈했지만 질문은 민성님과 같았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시냐?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윤정희 님께서는 대답을 짧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요. 수진님의 다정함은 오히려 윤정희 님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정한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말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 님께서는 그 사이의 간격을 잊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님께서는 노트를 꺼내어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라고요. 누군가가 말로 흔들어도 법과 서류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윤정희 님께서는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빠르게요. 윤정희 님께서는 오전 내내 상담 가능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불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 사정을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말을 과하게 키우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정희님께서 원하시는 건 싸움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가족을 벌주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다가 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 절차가 명확했고 비용 안내가 투명했고 무엇보다 사전 준비 서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그 정리된 목록을 보며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정리된 사람은 남의 인생도 함부로 흔들지 않는다고 믿으셨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짧게 상황을 적으셨습니다. 재산 정리, 향후 분쟁 예방, 공증 및 법률 상담 희망이라고요. 문장을 다 쓰고 나니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변호사 서은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윤정희님께서는 느리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감정이 다시 올라오려 했지만 서은정님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분쟁이 아니라 예방이시지요. 그 문장이 윤정희님의 마음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서은정님은 녹취에 대해 조심스럽게 안내하셨습니다. 가능한 범위와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조심스럽게라는 단어에 신뢰를 느끼셨습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니 윤정희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윤정희님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동맹이 아니라 선을 지키게 도와주는 동행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성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꼭 보자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처음으로 조건을 바꾸셨습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보자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안은 상대의 영역이고 밖은 누구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조용히 한정식 집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성님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수진님의 부모님도 함께 오시라고요. 통화가 끝났을 때 윤정희님께서는 본인도 놀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크게 만들지 말자며 혼자 삼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숨길수록 오해는 커지고 오해가 커질수록 책임은 약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계셨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밝은 곳에서 열린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로 하셨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윤정희님께서는 옷장 앞에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져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옷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단정한 차림을 고르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허술하지 않은, 오래 입어도 사람을 가볍게 보이지 않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용했고 방은 넓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끝자리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은정 변호사는 윤정희님 옆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곁에 두고 웃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윤정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민성님과 수진님이 들어왔고 잠시 후 수진님의 부모님도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민성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정희님을 바라보았고 수진님은 표정을 관리하려는 듯 입가를 굳혔습니다. 사돈 부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지만 젓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먼저 물 한 모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밥만 먹자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려고 부른 것이라고요. 윤정희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단어를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용함이 방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성님은 왜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냐고 묻고 싶어 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님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 질문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탐색이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오늘은 탐색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결정을 꺼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인지 말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준비해 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아니라 얇고 단정한 봉투였습니다. 누군가를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징을 남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봉투를 민성님 앞으로 밀어두셨습니다. 민성님이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윤정희님께서는 손을 들어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것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믿고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연함이 요구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윤정희님께서는 어느 날부터 본인의 삶이 누군가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집에서 들었던 말로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서은정 변호사는 윤정희님의 말을 이어받아 법적 사실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생전 재산 처분과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절차, 공증의 의미,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 말은 어려웠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윤정희님의 삶은 윤정희님이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님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윤정희님께서는 그 표정을 보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표정이 상처받은 사람의 결정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성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안부를 조건으로 묻지 말아달라고요. 어디 다니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엇을 정리하는지 따지는 안부는 안부가 아니라고요. 정말 걱정이라면 잘 주무셨나요? 같은 말을 해달라고요. 오늘 식사하셨나요? 같은 말이면 충분하다고요. 윤정희님께서는 그 말을 하며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윤정희님의 말은 경계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윤정희님께서는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계산도 미리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나서며 윤정희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방 밖의 복도는 조용했고 바깥 공기는 맑았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밖으로 나가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교통이 편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지만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매일 비슷했지만 윤정희님에게는 매일 새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택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복지관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어색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에서 물속에 들어가 팔을 뻗는 순간 윤정희님께서는 웃음이 나셨습니다. 물은 무서웠지만 무서움을 이겨내는 감각이 오래전부터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글씨 수업도 시작하셨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글자씩 쓰는 시간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씨는 서두르면 더 삐뚤어졌습니다. 천천히 쓰면 서툴러도 곱게 나아갔습니다. 윤정희님은 그 원칙이 인생과 비슷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천천히 하면 곱게 갈 수 있다고요. 가끔 민성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게 사과하는 문장도 있었고 짧게 안부를 묻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모든 문장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만 답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조용히 손바닥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전에 손바닥에 티스푼 자국이 남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바닥은 편안했습니다. 무엇도 꽉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윤정희님께서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늦게 알았기에 더 확실히 믿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님께서는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변함없이 나이를 먹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을 준 눈빛이었습니다. 윤정희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아주 괜찮다고요.